결혼 35년. 남편 퇴직금 2억 3천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전액이요. 통장을 확인한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죠. 집에 있던 그 젊은 여자를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이 우리 노후 자금을 전부.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세요? 무료로 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결혼 35년.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내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날 내 인생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남편은 퇴직한 지 딱 일주일째였고 나는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있었죠. 35년을 직장에 묶여 살았던 사람이 이제야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자주 봐주고 그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퇴직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남편은 나한테 말했어요. 이 돈으로 우리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자고. 은행에 정기예금도 들고 조금은 투자도 하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챙겨두자고. 난 고개를 끄덕였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니까 그 정도 계획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물어봐도 아직 정리 중이라고만 하고 며칠만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퇴직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걸로 뭘 할 건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나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원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이상하게 남편이 요즘 말수가 줄어들고 휴대폰도 항상 들고 다니고 밤에 자다가도 몇 번씩 확인하더라고요. 서랍을 열었을 때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류 사이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죠. 은행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걸 펼쳐봤어요. 그 순간 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단 하루 만에 전액 출금돼 있었던 거예요. 전액이요. 한 푼도 남김없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파르르 떨렸죠. 2억 3천만 원. 그게 우리 노후의 전부였어요. 연금도 많지 않은 우리한테 그 돈은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대체 왜, 어디에, 무엇 때문에?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남편 휴대폰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몰랐죠.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 휴대폰 비밀번호도 모르는 아내였던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가요? 나는 뭘 믿고 살았던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평소처럼 저녁 차려주고 반찬 더 먹으라고 권하고 TV 보면서 웃기도 했죠. 하지만 내 안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서 저녁 먹는 이 사람이 35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나는 천장만 바라봤죠. 2억 3천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설마 도박? 아니면 사기? 투자 실패?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 그 세 글자가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저 내 의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외출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죠. 요즘 친구를 유난히 자주 만나더라고요. 결혼 3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도 안 만나던 친구를 퇴직하고 나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나간 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옷장, 서랍, 책장, 심지어 신발장까지. 그리고 드디어 찾았죠.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진 작은 봉투를. 봉투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가게.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한 달 사이였죠. 금액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인데 이 사람은 밖에서 그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다른 여자한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노후 자금을, 내가 35년 동안 아끼고 모아온 그 돈을 다른 여자한테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허무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을까? 35년이 대체 뭐였을까?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거든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돌려놨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피해자에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똑같았죠. 아침마다 남편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60대 할머니가 남편 뒤를 쫓아다녔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모자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 끼고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다녔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눈치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가 의심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이틀을 미행했어요. 남편은 번번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추운 겨울바람 맞으면서 서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그 오피스텔로 들어갔죠. 나는 용기를 냈습니다.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몇 호에 사는 친구를 찾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혹시 집에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도 전화를 걸어줬어요. 2005요. 지금 집에 계시네요. 2005. 나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기다렸죠. 남편의 패턴을 파악하려고요. 남편은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그곳을 찾았어요. 규칙적이었죠. 마치 정해진 일정처럼. 결정적인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오전에 외출했어요. 골프 간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골프채 가방은 현관 신발장 옆에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나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그 오피스텔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005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손가락이 떨렸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몇 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나타난 건 젊은 여자였어요. 아주 젊은, 우리 딸보다도 어려 보이는 20대 후반쯤 되는 여자였죠. 여자는 나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당연했죠. 누가 봐도 나이 든 아줌마가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대답했어요. 아주 차분하게.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여자는 의아해하면서도 문을 닫았어요. 나는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비상계단 쪽에 숨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내렸어요.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과일이랑 케이크 같았어요. 남편은 2005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웃으면서 남편을 맞이하더라고요. 남편도 웃었죠. 내가 3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밝은 표정으로.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비상계단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가 허무함이 밀려왔다가 그러다가 또 이상한 냉정함이 찾아왔죠.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머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집 문번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2005. 증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달려가서 소리 지르고 싶었죠. 남편 멱살 잡고 그 여자 머리채 잡고 다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끝이에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그리고 퇴직금? 그건 이미 다 쓴 돈이 될 거고 나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35년을 참고 살았어요.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죠. 대신 제대로 확실하게 한 방에 끝낼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나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고 생선 구우면서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죠. 증거가 필요했어요. 확실한 증거. 법적으로 문제없는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 말이에요. 그리고 그 퇴직금의 행방. 2억 3천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하나 추적해야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골프 잘 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요. 저녁 드세요.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고 나는 남편 옷을 정리했어요.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또 나왔죠. 레스토랑 영수증. 오늘 점심 2인분 18만 원. 나는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죠. 그날 밤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코까지 골면서요. 나는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 남편은 모르겠죠. 자기 옆에서 자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침묵 속에서 칼을 갈고 있었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는 가차없이 베어버릴 겁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순 없었어요.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필요한 건 남편의 금융 내역이었죠.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통장이었어요. 남편 명의 통장은 남편이 전부 관리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쭉 그랬어요. 남편이 월급 관리하고 나는 생활비만 받아서 썼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그게 함정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어요. 노후 준비 때문에 재산 정리 좀 하자고 했죠. 남편은 귀찮아했지만 내가 계속 졸라서 결국 따라왔어요. 은행에서 나는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계좌를 만들 수 있냐고.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생각하면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고 했죠.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남편은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여기서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테니까요. 결국 남편 명의 계좌에 내 이름을 공동 명의로 추가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는 직원한테 또 물었죠. 최근 거래 내역도 확인하고 싶다고. 노후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려면 지난석 달치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직원은 프린트를 해줬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지만 이미 늦었죠. 나는 그 서류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그 내역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어요. 퇴직금이 들어온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매주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2천만 원, 800만 원, 1,500만 원. 이체 날짜와 금액을 하나하나 적어 나갔죠. 그리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1,000만 원 정도, 금요일이면 500만 원 정도. 일정했어요. 나는 달력에 표시를 했어요. 남편이 그 오피스텔에 간 날짜와 겹쳤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했죠. 화요일에 오피스텔 가면 그날 1,0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시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나는 남편 휴대폰을 노렸습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어요. 나는 매일 밤 남편이 휴대폰 만지는 걸 관찰했습니다. 숫자를 누르는 위치, 손가락 움직임, 모든 걸 외웠죠. 이틀 만에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나는 휴대폰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켰죠. 먼저 문자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수백 개였어요. 삭제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남아 있었죠.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지수야, 나도.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주신 목걸이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우리 지수 예쁘면 됐지. 지수? 그게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나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계속했죠. 카카오톡도 확인했어요. 더 심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둘이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그 여자가 보낸 셀카, 전부 스크린샷 찍었어요. 그리고 이체 내역도 있었죠. 남편이 그 여자한테 보낸 돈, 600만 원, 1,200만 원, 900만 원.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1시간 넘게 화장실에 있었어요. 남편이 깰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방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어요. 남편의 문자, 그 여자의 사진, 빠져나간 돈. 모든 게 생생했죠.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냉정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명백한 불륜의 증거, 그리고 재산 유용의 증거까지.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를 찾았죠.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남편이 그 여자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준비할 게 더 있었습니다.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어요. 부부 공동 재산 목록도 정리했죠. 집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서, 예금 잔액 증명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 명의가 남편 단독이었던 거예요. 30년 전에 집을 샀는데 나는 당연히 공동 명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남편 명의였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어쩌다 생긴 일이 점점 커진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법적으로 결혼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거든요.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이 절반은 내 거였죠. 화요일이 됐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외출했습니다. 나도 준비했죠. 정장을 입고 가방에 서류를 넣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는 여자 변호사였어요. 인상이 차갑지만 신뢰가 갔습니다. 나는 준비한 증거를 전부 꺼냈어요. 통장 내역, 휴대폰 스크린샷, 영수증, 모든 걸 테이블 위에 놓았죠.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물었죠.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거니까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진 거죠.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아니,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죠. 35년. 그 세월을 이렇게 끝낼 순 없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예요. 내가 받아야 할 걸 받는 것뿐이었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배우가 됐죠. 집에서는 완벽한 아내를, 밖에서는 철저한 준비자를 연기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어요.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고. 남편이 눈치채면 재산을 숨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더 기다리면서 추가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한 달.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세요? 매일 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TV 보면서 같이 웃기도 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남편이 잠들고 나면 나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혼자 울었죠. 소리내서 울 순 없으니까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거짓말로 끝나간다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증거 수집은 계속됐어요. 나는 남편 일정을 철저하게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했죠. 남편은 일주일에 3번은 그 여자를 만났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규칙적이었죠. 나는 가끔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면서 남편이 들어가고 나오는 걸 확인했어요. 사진도 찍었죠.
날짜와 시간이 찍힌 증거 사진. 어느 날은 남편이 그 여자랑 백화점에 가는 걸 봤어요. 명품 매장에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쯤 있다가 나왔는데 손에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면서 걷는 모습이 칼로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380만 원이 결제돼 있었어요. 명품 가방이었겠죠. 나는 결혼 35년 동안 그런 가방 하나 받아본 적 없는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명세서를 복사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미 수십 장이 쌓여 있었죠. 영수증, 이체 내역, 문자 스크린샷, 사진. 모든 게 증거였어요. 한편으로는 남편 재산도 조사했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으로 남편 명의 모든 계좌를 추적했어요. 은행마다 방문해서 잔액 증명서를 떼었죠. 남편 몰래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비밀 계좌를 하나 더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증권사 계좌였는데 거기에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나는 그것도 기록했어요. 재산 분할할 때 포함시킬 목록에.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혹시 이상한 점은 없냐고. 큰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요즘 이상해요. 전화하면 피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식들까지 속이면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큰딸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냐고. 큰딸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엄마 아빠가 요새 옷을 새로 많이 사신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 봤을 때 입은 옷이 다 새 거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젊은 여자 만나려면 꿈이겠지. 60이 넘은 남자가 20대 여자 눈에 들려면 젊어 보이려고 애쓰겠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 옷장을 뒤졌어요. 정말로 새 옷이 가득했습니다. 재킷, 셔츠, 바지, 심지어 속옷까지. 전부 비싼 브랜드였죠.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도 있었어요. 재킷 하나에 150만 원. 나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격표까지 선명하게 나오도록. 이것도 증거였어요. 부부 공동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낭비한 증거. 그렇게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오히려 요즘 내가 순해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잔소리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지냈으니까.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나는 매일 밤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챙겼죠. 이혼 소송 준비는 거의 끝났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시작할 거냐고. 나는 대답했어요. 이번 주말이요. 애들 다 모이는 날로 하죠.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가족 앞에서 공개하시려고요? 네. 그래야 남편이 발뺌을 못하죠. 아이들도 알아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변호사는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했죠. 남편이 거짓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막는 거라고. 이번 주 일요일이 큰딸 생일이었어요. 가족 모임을 하기로 했죠. 딸 둘, 사위, 손주들까지. 다들 모일 예정이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나는 그날을 위해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 서류를 파일에 정리하고 USB에 백업하고 변호사한테도 복사본을 맡겼죠. 만약을 대비해서요. 토요일 밤 남편은 또 외출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죠.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 만나러 가는 거죠. 오랜만에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역시나 그 오피스텔로 들어갔어요. 나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층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죠. 내일이면 끝이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 달 넘게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드디어 끝이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푹 잤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35년의 거짓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였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일 뭔 일이 벌어질지 꿈에도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큰딸 생일. 가족들이 저녁 6시에 모이기로 했죠. 나는 평소처럼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하고 집을 청소하고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생일 파티였죠. 하지만 내 가방 안에는 폭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 서류 파일, 그리고 변호사가 준비해준 이혼 소송 서류. 오늘 저녁 이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손주들 본다고 신나 있었죠. 아침부터 웃으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마지막이구나 생각했어요. 저렇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마지막이겠구나. 오후가 되면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큰딸 가족이 먼저 왔고 작은딸 가족이 그 다음이었죠.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시끄러웠어요. 평소 같으면 즐거웠을 풍경인데 오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어요. 남편이 큰딸한테 선물을 줬죠. 팔찌였어요. 큰딸이 기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 사람이 딸한테 주는 선물은 30만 원짜리 팔찌인데 그 여자한테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는구나.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됐어요. 다들 거실에 모였죠. 손주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큰딸이 촛불을 불었고 다들 박수를 쳤어요. 그때였어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잠깐 다들 앉아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다들 나를 쳐다봤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애들아, 그리고 사위들. 미안하지만 오늘은 생일 축하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는 통장 내역이었죠. 너희 아버지 퇴직금이 2억 3천만 원 나왔어. 근데 이게 전부 어디로 갔는지 알아? 침묵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서류를 내려다봤고 남편은 창백해졌습니다. 한 푼도 안 남았어. 3달 만에 전부 다 써버렸지. 어디에 썼는지 알아? 큰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휴대폰 문자 스크린샷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20대 여자를 만나고 있어. 3달째. 그 여자한테 퇴직금을 전부 쏟아부었지. 뭐라고요? 작은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한테 다가가면서 소리쳤죠.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죠? 남편은 말을 못했어요.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나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여기 봐. 명품 가게 영수증. 380만 원짜리 가방. 누구한테 사준 거야? 나, 딸들. 아니지. 그 여자한테 사준 거지. 큰 사위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장인어른,
이게 정말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큰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그러세요? 작은 딸은 분노했죠. 35년이에요. 35년. 엄마가 아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은 변명을 시도했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냥 오해.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오해가 아니야. 여기 오피스텔 드나드는 사진도 있어. 날짜와 시간 찍힌 거. 그리고 여기 그 여자랑 백화점 데이트하는 사진도 있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쏟아냈습니다. 수십 장이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죠.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변호사 선임했어. 이혼 소송 준비도 끝났고, 그리고 퇴직금 전부 돌려받을 거야. 법적으로 내 권리니까. 큰 사위가 물었어요. 장모님,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가능해. 변호사가 확인해 줬어. 부부 공동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거니까 절반 이상 받아낼 수 있대.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어요. 35년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거실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큰딸은 계속 울었고 작은 딸은 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죠. 사위들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손주들은 무서워서 구석에 숨었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앞에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너무 늦었어. 나는 더 이상 당신과 같이 못 살아. 큰딸이 나를 붙잡았어요. 엄마,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그래도 아빠잖아요. 바로 그게 문제야. 아빠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가 없어. 너희 아버지는 가족을 배신했어. 우리 노후를 망쳤어. 나는 마지막 서류를 남편 앞에 던졌어요. 이혼 소송 서류였죠. 일주일 안에 답변해. 협의 이혼할 거면 재산 분할하고 끝내자. 아니면 재판 가자. 어차피 나는 이길 거야.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남편은 서류를 보면서 무너졌어요. 완전히. 어깨가 축 처지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한 달 넘게 밤마다 울었어요. 이제는 눈물도 안 나왔죠. 그날 저녁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무도 케이크를 먹지 않았죠. 큰딸 생일이 망가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밤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여자한테 갔을 수도 있고 친구 집에 갔을 수도 있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어디 가든 뭘 하든 내가 알 바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은 협의 이혼에 동의했어요. 재판 가면 더 많이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우리는 재산을 나눴습니다. 집은 팔아서 반씩 나눴고 퇴직금은 내가 전액 회수했어요. 위자료도 받았죠. 5천만 원. 남편은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 여자한테 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곧 소식을 들었죠.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났다고. 돈이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20대 여자가 60대 무일푼 남자를 왜 상대하겠어요. 남편은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아이들도 연락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행동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나는 작은 집을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편해요. 정말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가끔 후회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35년인데 용서하고 살 수도 있었잖냐고. 아니에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속 시원해요. 배신당하고도 참고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아낸 게 훨씬 낫거든요. 무너진 건 내 인생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건 남편의 미래였죠. 그리고 그 여자와의 헛된 꿈이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정말로.